결혼 26년, 나 윤재국은 형과 함께 반찬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지 10년이 됐다.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난다. 형 재문이가 대기업 퇴직금 2억을 들고 왔고 나는 전세 빼서 마련한 1억 5천만 원을 보탰다. 둘 다 40대 초반이었는데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재국아, 우리 형제가 함께 사업하면 누구도 못 당해. 형의 말에 나도 가슴이 뛰었다. 2년간 준비해서 경기도 파주에 반찬 제조업체를 차렸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까지 포장 작업을 했다. 형은 영업을, 나는 생산을 맡았다. 3년째부터 궤도에 올랐다. 대형마트 납품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5년째에는 연 매출 30억을 넘어섰고 지금은 80억대까지 성장했다. 그런데 3년 전 형수 지은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서방님, 지분을 제 명의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세무상 훨씬 유리해요. 형수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세무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그래서 회사 회계는 모두 형수가 관리했다. 세무상 유리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법인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 2명보다는 법인 1명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형도 적극 찬성했다. 재국아, 지은이 말이 맞아. 우리가 뭘 모르겠어? 세무사가 알려주는 걸 안 따를 이유가 있나? 나는 망설였다. 뭔가 불안했다. 10년 동안 형과 함께 키운 회사인데 갑자기 지분을 형수 명의로 옮긴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형님, 그럼 계약서라도 써놓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형이 얼굴을 찌푸렸다. 야, 우리가 남인가? 26년을 알고 지낸 친형제나 다름없는데 계약서가 뭐가 필요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못 들어봤어? 형수도 웃으며 거들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회계 전문가잖아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할게요. 결국 나는 동의했다. 지분 구조를 형수 60%, 나 40%로 정리했다. 형과 내가 실제로는 50대 50으로 투자했지만 형이 대표이니 10%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서류상으로는 내가 직원이 되고 형수가 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형과 내가 공동 경영하는 구조였다. 중요한 결정은 둘이 상의해서 했고 수익도 비슷하게 나눠 가졌다. 아내 선영이는 처음에 반대했다. 여보, 왜 굳이 이름을 바꿔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세무상 유리하다니까. 형수가 전문가야.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투자한 돈도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나는 형을 믿었다. 26년을 알고 지낸 형이다. 대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형이 도와줬고 결혼할 때도 형이 예식장을 알아봐 줬다. 무엇보다 사업 초기 어려울 때 밤새도록 함께 일했던 사람 아닌가. 선영아, 걱정 마. 형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7년이 흘렀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나도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19살 아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갔고 17살 딸 유진이는 고3이다. 교육비 부담이 크지만 사업이 잘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형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중요한 결정을 나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정하는 일이 많아졌다. 신규 거래처 계약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체결됐다. 형님, 이런 중요한 건 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아, 깜빡했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형의 대답이 성의 없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같이 상의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를 직원 취급하는 느낌이었다. 어제 저녁 형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서방님,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딱딱하고 공식적이었다. 무슨 일인데요? 내일 와서 얘기하죠. 밤새 잠이 안 왔다. 아내도 불안해했다. 여보,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 거야. 형이 있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불안했다. 10년을 함께 키운 회사,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었다. 모든 걸 걸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평소처럼 하루 생산량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오늘 오후 2시에 형수를 만날 예정이다.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다. 오후 2시 사무실에 들어서자 형과 형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형은 나를 보고도 웃지 않았고 형수는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앉으세요, 서방님. 형수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평소 다정하게 서방님이라고 부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무슨 일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국아,
우리 회사가 이제 많이 커졌잖아. 그래서 외부 투자를 받으려고 해. 갑작스러운 얘기였다. 외부 투자?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요?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더 크게 키우려면 자본이 필요해. 새 공장도 지어야 하고 설비도 확장해야 하고. 형수가 서류를 내밀었다. 문제는 외부 투자자들이 지분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요구해요. 지금처럼 실질 경영자와 법적 소유자가 다르면 투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받아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형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재구가 미안하다. 내 지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내가 지분이 없잖아. 모든 지분이 지은이 명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려고 해. 가슴이 답답해졌다. 10년 동안 함께 키운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였다. 형님,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잖아요. 제 투자금도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갔고 10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형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서방님, 법적으로는 서방님이 직원이에요. 지분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중요해요. 서류상으로는 서방님이 월급을 받는 직원이니까 퇴직금 개념으로 정산해드리는 거예요. 형수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숫자를 보여줬다. 10년간 월급 외에 받으신 수당이 총 3천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가 적정한 정산 금액이라고 봅니다. 3천만 원이라고? 내가 10년간 이 회사에 기여한 게 겨우 3천만 원이라는 말인가? 형수님,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투자한 돈만 1억 5천만 원인데 10년간 함께 키운 회사에서 3천만 원이라니. 투자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형수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당시에는 형을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냥 돈을 보태서 함께 시작한 것뿐이었다. 계약서는 없지만 형님이 증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형을 바라봤다. 26년을 알고 지낸 형이다.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얼마나 기여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형이 고개를 돌렸다. 재구가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 말이 맞아. 법적으로는 내가 직원이야.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26년을 믿어온 형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이었다. 형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세요? 그게 아니야. 나도 이런 상황이 싫어. 하지만 사업이 커지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야. 형수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다. 계약서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3천만 원은 내일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나는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일어섰다.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서방님, 외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다. 10년 동안 내 인생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겨우 3천만 원에.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나가라고 하네. 뭐라고요? 내 지분을 3천만 원에 정리하고 나가라고 해.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3천만 원이요? 말이 돼요? 우리가 전세금 빼서 1억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하네. 법적으로는 내가 직원이라고. 아내가 화를 냈다. 이건 사기잖아요.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도 화가 났지만 더 큰 건 배신감이었다. 26년을 믿어온 형이 돈 때문에 나를 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해봐야겠어.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10년 전 형과 함께 꿈을 키우며 시작했던 그때가 계속 생각났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함께 일하던 모습. 첫 납품 계약을 따냈을 때 형과 함께 기뻐하던 모습. 그런데 이제 와서 3천만 원에 내 10년을 정리하라고 한다. 이게 형제인가? 이게 의리인가? 아들 준호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딸 유진이는 고3이라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3천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공장에 갔다. 10년 동안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내가 키운 회사, 내가 심혈을 기울인 사업장, 이 모든 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3천만 원을 받고 순순히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아들 준호의 2학기 등록금 납부 마감이 이번 주였다. 평소라면 회사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제 은행에서 이체가 거부됐다. 계좌 사용 권한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은행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법인 계좌 사용 권한이 변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만 사용 가능하다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회사 계좌를 이제 쓸 수 없다는 얘기였다. 형수가 벌써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급하게 형에게 전화했다. 형님, 회사 계좌가 막혔는데요. 아, 그거? 외부 투자 검토 과정에서 계좌 관리를 엄격하게 하라고 해서. 그럼 준호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일단 내 개인 계좌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자. 개인 계좌에는 2천만 원밖에 없었다. 등록금이 430만 원인데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부족했다. 형님, 미리 얘기해 주셨어야죠. 갑자기 이러면. 미안해. 깜빡했네. 깜빡했다고? 1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에서 깜빡할 일인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얘기하니 더 큰 일이 터졌다. 여보, 유진이 학원비도 연체됐어요.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 연락 왔어요. 얼마인데? 월 150만 원인데 이달 치니까 300만 원이요. 개인 계좌 잔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10년 동안 넉넉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돈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도형 변호사였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공동 경영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지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형수 명의로 모든 지분이 넘어가 있어요. 명의신탁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변호사는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 명의신탁에서 실질 지분자의 권리는 대내적으로는 인정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가 우선해요. 지분을 되찾기는 어렵고 기여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요? 10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다만 이것도 기여도를 입증해야 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회사 매출 증가에 기여한 구체적 증거, 투자금 입금 내역, 실질 경영 참여, 증거 등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10년간의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통장 내역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회사 설립 당시 공동으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선 서류도 있었다. 문제는 회사 내부 자료였다. 매출 현황, 생산 계획, 거래처 정보 등은 모두 형수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다음날 회사에 가서 자료를 요청했다. 형수님, 회사 매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서방님, 그건 회사 기밀이에요.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인데 기밀이라니. 법적으로는 직원이세요. 퇴사 예정인 직원에게 회사 기밀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형한테 부탁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재구가. 지은이 말이 맞아. 외부 투자 검토 중이라 민감한 시기야. 10년 동안 함께 만든 자료를 이제 못 보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남인가?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다. 여보,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20%래요. 지금 우리가 그럴 여력이 있어요? 당장 준호 등록금도 못 냈는데. 아내 말이 맞았다. 개인 계좌에 있는 돈으로는 변호사비도 부족했다. 제가 피아노 레슨비 모아둔 게 800만 원 있어요. 그걸로 일단 시작해봐요. 아내의 말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아내가 몇 년간 모은 돈을 내 싸움에 써야 하다니. 그날 밤 형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형님, 정말 3천만 원이 끝인가요? 제가 10년 동안 기여한 게 그게 전부인가요? 재구가.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럼 최소한 1억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투자한 돈도 그 정도인데. 미안해. 지은이가 계산한 게 3천만 원이 한계래. 형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말만 들을 거예요? 순간 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야, 지은이가 회계 전문가야. 내가 뭘 알겠어?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26년을 알고 지낸 형이 나보다 결혼 20년 된 아내 편을 드는 순간이었다. 형님, 26년 형제보다 20년 부부가 더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야.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아빠, 등록금 걱정 마세요. 학자금 대출 받을게요. 아니야. 아빠가 해결할 거야. 아빠, 삼촌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19살 아들이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됐구나. 준호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야. 끝까지.
딸 유진이도 나왔다. 아빠, 학원 그만 다니게요. 돈 아껴야죠? 안 돼.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 아빠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그날 밤 결심했다. 형이 날 배신했지만 내 가족만은 지키겠다. 10년간 내가 기여한 몫을 제대로 받아내겠다. 법이 있고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싸움은 생각보다 험난할 것 같았다. 상대는 회계 전문가고 모든 서류와 증거를 쥐고 있다. 나는 맨손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 10년이 3천만 원일 리가 없다. 이도영 변호사와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첫 번째 난관은 증거 수집이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로는 부족해요. 10년간 실질 경영에 참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한 자료 목록을 보니 막막했다. 회사 매출 현황, 주요 거래처 계약서, 생산 계획서, 경영 회의록, 이런 자료들은 모두 형수가 관리하고 있었다. 노무사나 세무사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의 제안으로 김철수 노무사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경험 많은 전문가였다. 상황을 보니 실질 이사로서의 권한은 전혀 없으셨네요. 등기도 안 되어 있고 정식 선임도 없었고, 그럼 1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과 등기가 필수거든요. 비등기 이사는 이사 권한이 없어요. 절망적인 얘기였다. 하지만 노무사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은 가능해요. 10년간의 기여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르죠. 보통 월급의 2배에서 3배 정도?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와 상의해야 해요. 다음은 세무사 상담이었다. 박영호 세무사는 직설적이었다. 회사가 10년간 매출 10배 성장했다면 두 분의 공동 기여가 맞죠.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나와야 정상이에요. 회사 순자산이 20억 정도라면 실질 기여분 40%면 8억인데 그중 일부라도 인정받아야죠.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3천만 원이 아니라 최소 6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첫째,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 입증. 둘째, 10년간 실질 경영 참여 증명. 셋째,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도 산정. 초기 투자금은 통장 내역으로 증명됐다. 문제는 실질 경영 참여였다. 형수가 회사 자료를 주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거래처들한테 연락해보세요. 10년간 누구와 거래했는지 증언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였다. 주요 거래처 5곳에 연락했다. 다행히 모두 협조적이었다. 윤재국 상무님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담당하셨죠. 품질 관리도 직접 하시고 납기 조정도 다 상무님이 하셨어요. 계약 협상도 제국님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형님은 주로 영업이고 제국님이 실무를 담당하셨죠. 증언서를 받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거래처들은 나를 상무로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임원급으로 대우받고 있었던 것이다.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청구 금액을 정해야 했다. 1억 2천만 원으로 하죠. 10년간 기여분으로는 적정한 수준이에요. 드디어 소송장을 제출했다. 청구 취지는 10년간 공동경영 기여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1억 2천만 원이었다. 그 주 토요일, 아버지 제사가 있었다. 3년 전부터 형과 내가 번갈아 준비했는데 올해는 형이 맡기로 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다. 제사 지내기 전에 형이 일어서더니 말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국이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에 친척들이 술렁였다. 소송이라니. 무슨 일이야? 큰 고모가 물었다. 회사 일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간단히 설명하려 했지만 형이 먼저 말했다. 제국이가 퇴직금을 더 달라고 소송한 거예요. 분명히 합의했는데. 합의했다고? 언제 합의했다는 건가? 형님, 합의한 적 없는데요. 3천만 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줬는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친척들 앞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형의 모습에 화가 났다. 형님,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기여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형수가 끼어들었다. 서방님, 오늘은 제사날인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제사 전에 형님이 먼저 꺼낸 얘기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다. 큰 고모가 나섰다. 야들아, 형제끼리 이게 뭐야? 아버지 제사날에. 고모님, 형님이 너무 심해요. 10년 동안 함께 키운 회사에서 3천만 원만 주고 나가라고 해요. 재구가
그래도 형이잖아. 소송까지 해야 하나? 친척들은 대부분 형편이었다. 나이가 많고 평소 어른 역할을 해왔으니까 내가 어린 동생이 형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조카 지훈이가 나를 피했다.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마 형한테 뭔가 들었을 것이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일찍 집에 왔다. 아내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여보, 친척들 반응이 어땠어요? 다들 형님 편이에요. 제가 욕심쟁이로 보이나 봐요. 속상하겠지만 우리끼리라도 힘내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아내의 위로가 고마웠다. 그래도 한 사람은 내 편이구나.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삼촌이 전화했어요. 소송 취하하면 5천만 원 준다고 하던데. 정말? 네. 근데 아빠가 안 받을 거라고 했어요. 5천만 원. 처음 제시한 3천만 원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내가 요구한 1억 2천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잘했어, 준호야. 타협할 생각 없어. 이제 법정에서 승부를 봐야 할 때였다. 10년 동안 내가 기여한 몫을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첫 번째 조정기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가사조정실에서 조정위원 2명과 함께 앉았다. 형과 형수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니 입장 차이가 크네요. 윤재국 씨는 10년간 공동경영기업은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직원 퇴직금 수준인 3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간 지점을 제시했다. 7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10년간 회사 매출이 3억에서 80억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질 기여도를 고려하면 1억 2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형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법적으로는 직원입니다. 지분 투자 계약서도 없고 이사 등기도 없어요. 월급 외 수당 3천만 원이 적정 수준입니다. 조정은 결렬됐다.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야 했다. 2주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다. 재판장 앞에서 내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다. 원고는 10년간 피고 회사의 실질적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했고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빛을 발했다. 초기 투자금 입금 내역, 거래처 증언서, 연대보증 서류까지. 특히 주요 거래처 5곳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를 상무급 임원으로 인식하고 거래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경영 참여를 입증합니다. 형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명의 신탁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10년간 월급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직원 성과급입니다. 공방이 치열했다.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3차 변론에서 결정적 순간이 왔다. 재판장이 형에게 직접 질문했다. 피고 윤재문 씨, 원고와 동업관계였습니까? 고용관계였습니까? 형이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동업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됐고 재판장이 재차 물었다. 그럼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형이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법정에서 형이 내 투자와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4차 변론에서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했다. 원고의 초기 투자와 10년간 기여는 인정됩니다. 문제는 적정한 보상 수준이죠. 세무사가 작성한 기여도 분석 보고서가 채택됐다. 회사 순자산 20억 원 중 원고 기여분을 15%, 즉 3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현실적 수준에서 6천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라. 1억 2천만 원 청구해서 6,200만 원 인용. 50% 정도였지만 형이 제시한 3천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법정을 나서면서 형이 다가왔다. 재구가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형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서 형님이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법정까지 안 왔죠. 형수는 나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끝까지 내가 잘못됐다는 표정이었다. 2주 후 6,200만 원이 입금됐다. 변호사비 800만 원과 세무사비 200만 원을 제하면 5,200만 원이 남았다. 아들 준호가 기뻐했다. 아빠, 대단해요. 정말 이겼네요. 그런데 기분이 복잡하네. 왜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은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26년 형제가 이렇게 끝나다니. 아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새 일을 찾아야죠. 51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규모 반찬 가게라도 해볼까? 괜찮을까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세무사가 알려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반찬 가게는 월 매출 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였다. 순이익률 25%라면 월 150만 원에서 375만 원 정도 남는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할 수는 있는 수준이었다. 6개월간 준비 끝에 집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는 게 뿌듯했다. 첫 달 매출은 480만 원이었다. 예상보다 적었지만 조금씩 늘어갔다. 6개월 후에는 월 700만 원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모든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진짜 내 사업이었다. 1년 후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구가 잘 지내? 네.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사업은 어때? 작지만 제 것이니까 만족해요. 재구가 우리 다시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들 준호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 가게에 왔다. 아빠,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다니.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어. 뭐요?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써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믿지도 마라. 네. 알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딸 유진이는 대학생이 됐다.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말했다. 아빠, 삼촌한테 이겼잖아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그래, 정의가 이겼어.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감정적으로는 모두가 상처받은 싸움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가 포기했다면 10년간의 기여가 3천만 원으로 끝났을 것이다.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 사장이지만 당당하다.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산다. 그게 진짜 자유다. 형제는 끝났지만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아내와 아이들이 끝까지 내 편에 서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끔 10년 전 형과 함께 꿈을 키우던 때가 그립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51살에 다시 시작한 인생. 힘들지만 후회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동훈. 올해 52이다. 25세 중식당에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27년째. 손님들은 나를 이 셰프라고 부르지만 사실 거창한 건 아니다. 그냥 볶음밥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내 철학이었을 뿐이다. 미정이와 결혼한 지는 21년. 처음엔 내 성격을 답답해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한다. 아니, 말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엔 침묵이 늘어갔다. 작년 봄, 미정이가 뭔가 우울해 보였다. 아이들도 다 컸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는 투정을 몇 번 했다. 그래서 결정했다. 식당 2층 빈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주기로. 여보, 카페 한번 해볼래? 미정이 눈이 번쩍 뜨였다. 오랜만에 보는 반응이었다. 정말? 진짜로? 응, 내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미정이네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3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미정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깝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정이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트레이닝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다. 손님들한테 보여야 하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알바생을 뽑겠다고 했다. 혼자 하기엔 좀 벅차. 나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 알바생이 문제였다. 강태민. 26살, 대학 휴학생이라고 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거슬렸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손님들, 특히 아줌마들한테 굽신거리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미정이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저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26살이 어디 있나? 미정이는 그런 말에 웃으며 좋아했다. 애가 참 말을 예쁘게 하네. 그날 저녁집에서 미정이가 태민이 얘기를 꺼냈다. 태민이가 참 성실해. 시간도 정확하고 손님 응대도 잘하고. 그래? 어려운 형편인데도 학교 다니려고 알바하는 거 보면 기특하더라고. 나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했다. 며칠 후 식당 일이 일찍 끝나서 카페에 들렀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나 보다. 미정이는 카운터에서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고 태민이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같은 걸 보고 있었다.
뭐 보는 거야? 아, 여보? 언제 왔어? 미정이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얼른 뒤집어 놓았다. SNS 마케팅 방법 알려주고 있었어요. 태민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다. 그래? 고마워. 집에 와서 생각해봤다. 뭔가 이상했다. 미정이가 휴대폰을 숨기듯 뒤집어 놓은 것도, 태민이의 어색한 표정도. 그날 밤 미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슬쩍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봤다. 미정이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예전과 달랐다. 카페 사진보다는 본인 사진이 더 많았고 화장도 진해 보였다. 댓글들도 달라졌다. 예전엔 동네 아줌마들 댓글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이름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태이민26이라는 계정이 거의 모든 사진에 댓글을 달고 있었다. 오늘도 예쁘세요. 사장님 미소가 최고예요. 카페가 아름다운 건 사장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26살이 쓸 댓글인가? 다음날 아침 미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오늘 일찍 열어야 해. 원두 배송이 와. 그런데 점심때 카페에 들러보니 원두 박스는 보이지 않았다. 태민이한테 물어봤다. 원두 배송 안 왔어? 아, 그거요?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사장님이 없어서. 이상했다. 미정이가 원두 때문에 일찍 나간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미정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매출 정리하느라 늦었어.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가 났다. 평소 쓰던 향수가 아닌 좀 더 진한 향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27년간 음식만 만들어 온 내가 뭘 알겠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요리사의 후각은 속일 수 없다. 뭔가 다른 냄새가 나면 알 수 있다. 미정이의 일상에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쓴맛의 아메리카노처럼.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미정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21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다. 먼저 카드 내역을 확인해봤다. 가족 카드라서 문자로 결제 알림이 다 온다. 예전에는 마트, 병원, 학원비 정도였는데 요즘은 처음 보는 곳들이 많이 보였다. 롯데호텔 델리카한스 47,000원, 신세계백화점 화장품 18만원, 현대백화점 남성의류 32만원, 남성의류? 내 옷을 산 적은 없는데 더 이상한 건 시간이었다. 카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결제 시간을 보면 오후 2시나 3시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카페는 누가 봤을까? 태민이가 혼자 봤지 뭐. 미정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알바생 혼자 두고 쇼핑하러 간 거야? 잠깐 나갔다 온 거야.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 하지만 내가 확인한 카드 내역으로는 2시간 넘게 밖에 있었다. 고민 끝에 고향 친구 진호에게 전화했다. 경찰 25년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두고 지금은 심부름센터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형, 좀 이상한 얘기인데. 뭔데? 말해봐. 미정이가 좀 이상해. 전화 너머로 진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런 일이구나.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특히 중년 여성들. 정말 그런 것 같아? 동훈아, 내가 25년간 사람들 봐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확실히 해야 해. 진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 카드 내역은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제 위치 추적이랑 통화 내역 확인해봐. 어떻게? 가족 찾기 앱 깔려있지? 그거 확인하고 통화 내역은 통신사에서 뽑을 수 있어. 그리고 진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CCTV 설치해. 카페 안에. 그건 좀. 동훈아, 지금 의심 단계야. 확실하게 해야 해. 억울하게 의심받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주말에 진호와 함께 카페에 갔다. 미정이는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나갔다. 여기가 사각지대네. 여기 카메라 하나 더 달면 돼. 진호는 전문가답게 곳곳을 살펴봤다. 그리고 차에도 블랙박스 업그레이드해. 주차할 때도 녹화되는 걸로.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왔다. 가족 찾기 앱으로 미정이 위치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카페 근처 모텔 단지에서 2시간씩 머무는 기록이 여러 번 있었다. 두 번째는 통화 내역이었다. 태민이와 통화한 기록이 하루에 56번씩,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씩이었다. 그것도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세 번째는 결정적이었다. 새로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마감 후에 둘이 남아있는 모습이 찍혔다. 카페 불을 끄고 나서도 1시간 넘게 둘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태민이가 미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정이는 그 손을 가만히 두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진호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확실해. 근데 동훈아, 이건 시작이야.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더? 성관계 증거, 모텔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미정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싶었다. 21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며칠 뒤 미정이가 재료 조달하러 간다며 나갔다. 하지만 가족 찾기로 확인하니 또 그 모텔 근처에 있었다. 차를 몰고 직접 가봤다. 모텔 주차장에 미정이 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차 한 대가 더 있었다. 2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왔다. 미정이와 태민이가 모텔에서 나와서 각자 차로 향했다. 태민이는 미정이 차 문을 열어주고 미정이는 그에게 뭔가를 건네줬다. 돈봉투 같아 보였다. 모든 걸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다시 봤다. 명확했다. 내 아내가 26살 아이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돈까지 주는 장면. 진호에게 전화했다. 충분해. 이제 변호사 만나자. 근데 형, 이거 위자료 얼마나 나올까? 요즘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불륜기간이랑 증거 수준에 따라 달라져. 너처럼 확실한 증거 있으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결혼 2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미정이가 집에 들어왔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거나.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다. 21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잔 속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진실은 결국 바닥에 드러나는 법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진호가 말했다. 동훈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참을 수 있겠어? 참아야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다. 27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차려준 카페에서 내 아내가 아들뻘 되는 놈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변호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다. 현재 증거로는 위자료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3,5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더 구체적인 증거요? 불륜 기간의 정확한 산정, 금전적 피해 입증,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카드 내역을 6개월치 전부 뽑아봤다. 패턴이 보였다. 태민이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4개월 전부터 지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화장품, 옷, 액세서리 구매가 급증했고 특히 남성용품 구매 내역이 여러 번 있었다. 갤러리아 백화점 남성 의류 45만 원, 롯데백화점 남성화 28만 원, 현대백화점 시계 68만 원, 총 1,400만 원이 넘었다. 내 돈으로 그놈 옷을 사준 거였다. 더 가관인 건 식당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는 거였다. 미정이가 카페 운영비라며 가져간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씩이었는데 카페 매출 보면 그렇게 많은 운영비가 필요할 리 없었다. 계산해보니 4개월 동안 약 3천만 원 정도가 의심스럽게 사용됐다. 둘째 아들 민수가 대학생이라 집에 가끔 들어오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뭐가? 카페 알바생이랑 자꾸 전화해. 밤늦게까지. 그리고 웃으면서 전화해. 아이까지 눈치챌 정도였구나.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 오빠한테 돈 주는 것 같아. 뭐? 지난주에 카페 갔을 때 봤는데 엄마가 봉투를 주더라고. 그 오빠가 감사해요. 누나 하면서 받아가더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이 앞에서도 그런 짓을 하다니. 그날 밤 미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복구하는 앱을 깔아서 삭제된 대화들을 복원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치솟았다. 미정, 오늘 시계 어때? 잘 어울리지? 태민 누나가 선물해주신 거라 더 소중해요. 미정, 우리 태민이가 잘생기니까 뭘 해도 다 잘 어울려. 태민 누나만큼은 아니죠. 오늘도 정말 예뻤어요. 미정, 다음 주에 부산 여행 어때? 남편은 바빠서 못 가. 태민, 좋아요. 누나랑 단둘이 여행이라니. 미정, 호텔도 예약해놨어. 바다 보이는 스위트룸으로. 부산 여행? 미정이가 언제 부산에 갔다 왔지? 더 찾아보니 지난달 미정이가 친구들과 부산 여행 간다고 했던 그 주말이었다.
2박 3일 동안 그 놈과 부산에서 미래를 지렸던 거였다. 호텔 예약 내역도 찾았다. 해운대 특급 호텔 스위트룸, 하루에 50만 원씩, 3일간 150만 원. 물론 내 카드로 결제됐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도 있었다. 태민 누나, 미안해요. 또 돈 달라고 해서. 미정, 괜찮아. 우리 태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누나가 도와줘야지. 태민 정말 고마워요. 누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요. 미정, 나도야. 태민이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태민 학비가 좀 부족해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 물론이지. 내일 드릴게. 태민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미정,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받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지지 말자. 학비라니. 휴학생이 무슨 학비가 필요해?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가관이었다. 태민 누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미정, 괜찮아. 걔는 음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눈치도 없고. 태민, 그래도 조심해요. 혹시 모르니까. 미정, 20년 넘게 봐왔는데 뭘. 의심도 안 해. 너무 둔해서. 둔하다고?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진호에게 전화했다. 형, 결정적인 증거들 나왔어. 뭔데? 메시지 복원했는데 부산 여행도 같이 갔고 돈도 엄청 줬어. 4개월 동안 3천만 원 넘게. 그럼 위자료 4천만 원은 나오겠네. 금전적 피해까지 입증되니까. 그리고 형, 나 이제 참을 수 없어. 뭘 할 거야? 확실하게 끝낼 거야.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카페 1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다. 미정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이벤트였다. 동네 단골 손님들, 지인들까지 50명 정도 초대한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간자 소송 준비도 마쳤다. 증거들은 충분했고 승소는 확실했다. 진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동훈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후회?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았는데 뭘 더 후회해? 미정이랑 21년 살았잖아. 21년을 바보로 산 거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다음 날 미정이가 행사 준비한다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꽃 주문하고 케이터링 업체랑 연락하고 초대장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렸다. 여보, 1주년 행사 때 인사말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할게. 미정이는 내가 응해주니까 기뻐했다. 남편이 공식적으로 카페를 인정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건 축사가 아니었다. 21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정산이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계산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1주년 기념 행사 당일 오후 5시, 카페는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미정이가 한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꽃다발, 현수막, 케이크까지. 정말 축제 분위기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네 단골 아줌마들, 미정이 친구들, 심지어 우리 식당 직원들까지 왔다. 총 40명 정도 모였다. 미정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로 산 거였다. 물론 내 카드로.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다. 태민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것도 미정이가 사준 옷이겠지. 값비싼 브랜드 정장이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이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1년 전 카페를 열 때의 설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1주년을 맞게 되었다는 감사 인사였다. 박수가 터졌다.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 카페가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우리 남편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자, 여보 나와서 인사 좀 해줘. 미정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손님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들고. 네. 안녕하세요.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카페 1주년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또 터졌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미정이 표정도 굳어졌다. 나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A사 용지의 컬러로 인쇄한 사진들이었다. 이 카페가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다. 미정이와 태민이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다. 저게 뭐야?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미정아, 저게 뭐야?
미정이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미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이게 뭐야? 4개월 전부터 우리 카페 사장님과 알바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보여드리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다. 부산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둘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이었다. 이건 지난달 부산 여행 때 찍힌 사진입니다. 사장님이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알바생과 2박 3일 미래를 즐겼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정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민이는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벽 쪽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카드 결제 내역을 보여줬다. 4개월 동안 네 알바생을 위해 쓴 돈이 총 3,200만 원입니다. 옷, 신발, 시계, 그리고 현금까지. 헉, 어머나. 손님들이 경악했다. 그리고 이건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휴대폰으로 캡처한 대화 내용들을 보여줬다. 특히 미정이가 나를 둔하다고 표현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때 태민이가 갑자기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카페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야, 어디 도망가려고. 진호가 문 앞을 막아섰다. 진호도 미리 부탁해서 손님인 척 참석하고 있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태민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26살 애가 4,050대 어른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한 상황이었다. 사장님이 먼저. 뭐? 나는 태민이 앞으로 다가갔다. 26살 애가 48살 유부녀에게 먼저 뭘 했다고? 그게 학비 필요하다며 200만 원씩 받아간 게 몇 번이야?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이는 그 사이 카운터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 여보, 제발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말아줘. 21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법원 서류를 꺼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간자 소송 1차 변론이 있습니다. 강태민 씨, 법정에서 뵙시다. 소송이요?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했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돈 어디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동네에서 모범 부부로 알려진 우리 부부가 이런 상황이라니. 미정이 언니, 정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미정이 친구들이 실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오늘부로 이 카페는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량한 사람을 우롱하면 이런 결과가 따른다는 걸. 태민이는 결국 뒷문으로 도망쳤다.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차림으로 줄행랑을 쳤다. 미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끝났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다. 모두들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조용히 나갔다. 카페에는 나와 미정이, 그리고 진호만 남았다. 동훈아, 이제 됐어. 집에 가자. 진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이제 끝났어. 미정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남남이었다. 미정아, 21년 고생했어. 이제 각자 길 가자. 카페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달콤했던 커피 향 대신 쓴맛만 남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구현됐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다. 카페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법정에서 첫 번째 승리가 확정됐다. 태민이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채 법정에 나왔다. 26살 아이가 3,500만 원 위자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리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문을 듣는 순간 속이 시원했다. 변호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태민이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그의 신상은 동네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다니던 대학에서도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진호가 나중에 들려준 얘기로는 태민이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학교도 자퇴했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었다. 그 나이에 인생 망친 거지. 자업자득이야. 미정이와의 이혼 소송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미정이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다. 재산 분할은 73으로 내가 유리하게 나왔다.
위자료는 별도로 2천만 원을 더 받았다. 카페 임대 보증금과 설비 비용 3천만 원도 고스란히 내 몫이 됐다. 미정이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쳤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21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각자 살자. 미정이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 48살에 집도 없이 친정살이를 시작한 거였다. 들리는 얘기로는 친정 식구들한테도 크게 혼났다고 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다. 큰애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대학생인 민수가 많이 힘들어했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랬어? 그래, 왜 그랬을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도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사람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중요한 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거야. 민수는 한동안 방황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고 학교 다니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아빠가 옳은 일을 했어. 나도 아빠를 지지해. 아들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됐다. 카페는 완전히 문을 닫았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장비들도 모두 처분했다. 그 공간은 다른 사람이 치킨집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묘한 기분이 든다.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가게가 되어버렸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 셰프가 잘했어. 당당하게 맞서 싸운 거야. 21년을 속이고 살았다니 정말 뻔뻔하더라. 남자가 저렇게 해야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 편이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은 내가 한 일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여성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나? 21년 함께 살았는데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미정이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식당 사업은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동정과 응원의 의미로 더 많이 찾아왔다. 특히 중년 남성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사장님, 정말 시원하게 하셨네요.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책을 읽거나 TV를 본다. 가끔 민수가 놀러 오면 함께 저녁을 먹는다. 외롭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운 만남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다. 진호를 비롯해서 몇몇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했다. 동훈아, 혼자 살기엔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나. 아직은 괜찮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급하지 않다. 지금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 미정이 생각이 날 때도 있다. 21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완전히 잊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리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그렇게 외로웠을까? 아니면 그냥 순간의 욕망에 이끌린 걸까? 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남성분이 찾아왔다. 5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는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망설여져요. 아이들도 있고 그럴수록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내 경험담을 들려주니 그분도 용기를 내셨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역시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세상에는 선량하게 살다가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도 식당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한다. 27년간 요리를 해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는 결국 맛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실과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가 마신 마지막 에스프레소는 쓴맛이었다. 하지만 그 쓴맛 덕분에 더 깊고 진한 인생의 맛을 알게 됐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진솔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이다. 그리고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말하고 싶다.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래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